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엄청 올린다는 신호까지 같이 발산을 했습니다. 주식은 괜찮습니다. 부동산이 문제죠.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올렸습니다. 3월 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0.25%포인트 올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았지만요, 첫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였다는 부분이죠. 다만 시장이 충격받은 것은 점도표였어요.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한지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점도표는 오늘 새벽에 첫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점도표가 뭐냐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연준 17명 위원한테 미래 금리가 어디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를 까봤더니 올해는 0.25%씩 6차에서 7차례 인상을 해서 평균 1.9%가 올라가는 걸로 맞춰졌고요. 내년에는 최소 3차례 이상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점쳐진 겁니다. 그럼 올해는 회의 때마다 다 올리고 여기서 내년에 3차례 이상 더 올릴 수 있다는 게 점도표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보유자산 축소도 언급됩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이 보유자산 축소가 금융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 위기가 올 때마다 연준에서 양자 고환을 통해서 대량의 자산을 모아두고 쌓아뒀는데 그렇게 풀린 막대한 자금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비난에 이 일경이 넘는 이 막대한 자산을 시장에 처분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양적 긴축 과정이 언제부터냐? 5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나온 겁니다. 하반기에 시작할 거란 전망보다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5월 달에 공개될 건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금씩 자산을 줄여나가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다고 하고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 그 규모를 키워나갈 겁니다. 그럼 채권금리가 다시 뛸 거예요. 자, 미국 경제 전망도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미국 성장률 4% 전망에서 2.8%로 크게 줄였고요. 이제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도 2.6에서 4.3%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 전망 올라가고 성장률 크게 둔화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미국 성장률 2.8%도요. 최근 10년 기준으로 높은 편이에요. 보통 미국이 호황일 때 2% 후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경제활동 둔화를 반영해서 경제 전망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금융시장은 오히려 환호를 했어요. 왜냐면은 발표 직후에는 급락세가 나타났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했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좋은 신호를 봤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렇게 금리를 자주 올린다는 거 이미 1월부터 증시에 다 녹여서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지금 증시가 이제 약세가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 가능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를 우려했었는데 그 가능성을 제롬 파월 의장이 부인을 했고요. 또 하나, 이거 인플레이션 계속 방치하다가 나중에 더 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더 큰 위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 심리도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연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면서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저건 보기에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냥 기준금리 인상 부분은 어차피 시장에서 반영됐던 부분이고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쇼킹 부동산이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긴축이 주식시장에 반드시 악재라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왜? 인플레이션을 판매가에 반영하는 기업은요, 오히려 이때가 성장의 기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긴축 사이클에는요, 주가가 상승을 해요. 왜? 물가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층 인상 요인도 있겠지만 수요층 인상 요인도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수요 측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뜻이고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기업들 실적이 개선되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기준금리 인상을 2024년에 할 줄 알았는데 2022년에 한다네. 예상보다 빨라진 긴축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그 과정이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 매수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많이 사놨어요.
자, 문제는 부동산이에요. 야, 기준금리가 0.5%일 때 예금금리는 0.8%, 대출금리 2.0%입니다. 역세권 33평 아파트 뭐 15억, 20억, 서울은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2.0%가 됐습니다. 예금금리가 2.5%로 껑충 뛰어 올랐고 대출금리도 4.2%가 됐습니다. 자, 옛날에 이 아파트 팔았을 때 은행에 정기예금 이자 한 1,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처분하면 5천만 원 이자가 나와요. 당연히 사람들이 이 주택을 사거나 또는 매도할 때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 이 아파트는 변화가 없는 똑같은 아파트, 내재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을 사는 현금의 가치가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재측정을 받고요. 이런 긴축은 주식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훨씬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 한국 기준금리는요, 미국의 긴축 흐름에 맞게 거의 2.0%로 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2.0%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이야기했다? 한경련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경련에서 이런 이야기 할 정도면요, 실제적으로 2.0%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이나 5월 달에 한번 올리고 7월 달에, 10월 달에 분기마다 금리 인상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1.75%부터 공급이 크게 증가하며 달라질 것이고요. 기준금리 2% 이상은 위험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내년 부동산 시장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내년 금리 생각하지 않고 올해 금리 수준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버티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들도요, 이 정도 금리 올리게 되면 못 버티게 됩니다. 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는 기준금리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이 있었죠. 미국 금리는 내년에 한국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준다. 올해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같은 수준에 맞추는 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금리 상단을 끌어올리는 요소는 아니에요. 내년에는 미국과 한국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환경이 펼쳐질 거다. 근데 내년에 미국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골드만삭스에서는 3%, 그리고 블랙록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정책금리가 나올 것으로 봤어요. 자, 그리고 이번 점도표에서는 거의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점도표는요, 현재 경제지표와 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도표가 왜 나왔냐, 내년에 기준금리 전망이 왜 2.8% 수준이 나왔냐, 내년에 연준에서 참고로 하는 이제 물가지표인 코어 PC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2.6%가 된다고 보면서 이런 점도표가 발표가 된 겁니다. 현재 5.2%인데 이게 내년에 반토막이 나니까 그럼 이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정책금리를 설정하면 되니까 2.8에서 3%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내년에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희가 또 이번 주 영상에서 물가 2차 급등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갔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모든 원자재가 2차 급등을 시작을 했어요. 식량 원자재, 금속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까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자재 급등이 언제부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다? 1년 동안 영향을 준다고 저희가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직까지 이 2차 급등한 원자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연준의 기대치보다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물가가 내년에 안정이 안 되잖아요. 자, 아까 코어 PC 기준으로 2.6%일 때 3%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내년에 코어 PC 지수가 3이나 4%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정책금리를 수립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3.5%, 4%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아무리 못해도 2.25%에서 최대 4.25%까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올해 올라가는 기준금리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쑥대밭이 될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 부동산 시장 하락 분명하지만요.
그 경로보다 더 강한 충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산인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고 상승을 주장하신 분들 이야기 하나도 틀린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환경에 갈 때는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럴 때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 이유를 저희가 주말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화를 준비하실 때가 됐습니다. 쇼킹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제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부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도를 잘 아신다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좋은 기회를 이번에 꼭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